고요한 시골 마을의 새벽 2시. 안방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학원비도 되고 대출도 갚고. 저는 그날 밤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5해를 살아온 한늙은 어미가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내린 마지막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온기를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야기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을 훌쩍 넘긴 이름 석자보다는 그저 이씨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마저 세월 속에 잊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종종 제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 보곤 합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정희.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씨라고 부른 지 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길어올린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늙은 어미의 외롭고 쓸쓸한 독백일 수 있지만 부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조금은 홀가분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자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늦겨울 바람 속에 파릇한 봄 기운이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다가도 아침 공기는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할 만큼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담벼락 개나리 봉오리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는지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에서는 제법 포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커피포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에 설레기보다 가슴이 쿵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 예전에는 손주들 재롱 볼 생각에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다는 명절 증후군이 제게도 찾아온 것이겠지요.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반찬이 맛없다며 투정을 부리고 며느리들은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거나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그렇게 며칠간 집안이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텅 빈 집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어지러이 널린 쓰레기, 그리고 끙끙 앓아야 할 제 허리 통증만이 남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명절이 두려워지고 자식들이 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워졌을까? 제 나이 70 중반을 넘긴 지금 이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법한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에게 무언가 더 해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남아있나 봅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좋은 곳에 취직은 할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은 할지, 또 아이는 무사히 낳을지. 그렇게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어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내려갈게. 애들도 데리고. 전화기 너머 작은 아들은 특유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워해야 마땅한데
제 속에서는 벌써 오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잊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싶어 안도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묵은 이불을 햇볕에 말려 갈아놓고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며 과일, 음료수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는데 어미 된 도리로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상처를 남기고 갈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작은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차가 멈추는 소리에 달려나가니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애써 웃으며 반겼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2살배기 둘째 손주를 안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손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좀 쉬고 있을게. 길이 막혀서 피곤하네. 차에서 내린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고 며느리는 애를 재워야 한다며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방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방이 춥지는 않니? 난방 더 올려줄까? 문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벽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시끄러우면 애가 못 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조용히 하라니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저는 부엌으로 가 정성껏 준비해둔 갈비찜과 잡채, 갖은 나물과 전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음식이었지만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거 싱겁지 않아? 소금 좀 더 넣어야겠어요. 저희 식구는 좀 짭짤하게 먹어서요. 작은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녀석은 대놓고 할머니, 밥맛 없어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뭘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제 정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서운하고 허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작은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를 떴고 며느리는 아기를 보러 간다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돕는 신용이라도 하고 손주가 와서 재롱이라도 부렸는데 이젠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구나.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 큰아들은 명절이면 찾아오는 대신 상품권과 무심한 편지 한 장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에도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가요. 대신 상품권 보냈으니 필요한 거 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실의 소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성은 끊기고 돈만 남았구나. 큰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또 한 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할머니 냄새난다고 자꾸 우네. 우리 애가 좀 민감해서 그래요. 할머니 냄새라는 말. 며느리는 무심코 뱉은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불편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소곤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3억은 나오잖아. 우리도 이제 형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그 정도면 대출 갚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올 것이 왔구나. 명절 때마다 내려오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엄마가 외로우니 함께 살자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집은 정리하고 우리 아파트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입에서 평생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밥 해주고 애 봐주러 가는 거냐? 작은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그들의 눈에는 이 낡은 집이 더 이상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3억짜리 현금으로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저는 밭에 나가 상추와 봄동을 뽑았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돈도 많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엄마 돈이라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어미의 재산을 두고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어야 하는 걸까? 저는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보지 못한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아들이 큰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되잖아. 집 팔아서 우리랑 사시게 하면 그 돈으로 뭔가 해볼 수도 있고. 나 바쁘니까 끊어. 그리고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지 왜 내가 자꾸 난리야.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진심으로 이 늙은 어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노로 온몸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온 아들 네 앞에서 저는 싸늘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아들의 위선적인 걱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안 좋다. 나하고 너희 사이가 안 괜찮아.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울분을 모두 터뜨렸습니다. 너희 오는 거 이제 하나도 안 반갑다. 와서 내 밥 축내고 나를 식모 취급하고 냄새난다고 불평하고 이제는 내 집까지 팔라고? 내가 너희들 식모냐. 밥 차려주고 애 봐주고 빨래하고 명절 음식 다 만들어 바치는데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런데 이제 내 마지막 남은 이 집까지 뺏어가려고.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가 되어 집안을 울렸습니다.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평생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해?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냐? 뭘 해달라고 했냐? 그만해라. 너희만 편하지 난 하나도 안 편해. 이제 제발 오지 마라. 앞으로 너희를 반갑게 맞이해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다.
작은 아들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생을 다 키워놓고.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냈습니다. 그래, 키웠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등을 쳐서 이득이나 챙기려는 사람들일 뿐이야. 나한테서 뭘 더 바라지 마라. 앞으로 밥도 정도 다 끊었다. 몇 시간 뒤 작은 아들 내에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은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라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을 치우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남은 날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쓸 거다. 참기만 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사람으로 보지 않더라.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며 마음속 묵은 상처도 함께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자. 내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자. 이웃 아주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야, 이제 자식보다 내가 먼저야. 그 말이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더 이상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한번 더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축복과 고요한 시골 마을의 새벽 2시. 안방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학원비도 되고 대출도 갚고. 저는 그날 밤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5해를 살아온 한 늙은 어미가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내린 마지막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온기를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야기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을 훌쩍 넘긴 이름 석자보다는 그저 이씨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마저 세월 속에 잊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종종 제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 보곤 합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정희.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씨라고 부른 지 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길어올린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 늙은 어미의 외롭고 쓸쓸한 독백일 수 있지만 부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조금은 홀가분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자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늦겨울 바람 속에 파릇한 봄 기운이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다가도 아침 공기는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할 만큼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담벼락 개나리 봉오리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는지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에서는 제법 포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커피포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에 설레기보다 가슴이 쿵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 예전에는 손주들 재롱 볼 생각에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다는 명절 증후군이 제게도 찾아온 것이겠지요.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반찬이 맛없다며 투정을 부리고 며느리들은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거나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그렇게 며칠간 집안이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텅 빈 집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어지러이 널린 쓰레기, 그리고 끙끙 앓아야 할 제 허리 통증만이 남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명절이 두려워지고 자식들이 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워졌을까? 제 나이 70 중반을 넘긴 지금, 이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법한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에게 무언가 더 해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남아있나 봅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좋은 곳에 취직은 할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은 할지, 또 아이는 무사히 낳을지, 그렇게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어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내려갈게. 애들도 데리고. 전화기 너머 작은 아들은 특유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워해야 마땅한데 제 속에서는 벌써 오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잊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싶어 안도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묵은 이불을 햇볕에 말려 갈아놓고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며 과일, 음료수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는데 어미 된 도리로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상처를 남기고 갈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작은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차가 멈추는 소리에 달려나가니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애써 웃으며 반겼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2살배기 둘째 손주를 안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손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좀 쉬고 있을게. 길이 막혀서 피곤하네. 차에서 내린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고 며느리는 애를 재워야 한다며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방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방이 춥지는 않니? 난방 더 올려줄까? 문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벽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시끄러우면 애가 못 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조용히 하라니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저는 부엌으로 가 정성껏 준비해둔 갈비찜과 잡채, 갖은 나물과 전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음식이었지만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거 싱겁지 않아? 소금 좀 더 넣어야겠어요. 저희 식구는 좀 짭짤하게 먹어서요. 작은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녀석은 대놓고 할머니, 밥맛 없어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뭘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제 정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서운하고 허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작은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를 떴고 며느리는 아기를 보러 간다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돕는 신용이라도 하고 손주가 와서 재롱이라도 부렸는데 이젠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구나.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 큰아들은 명절이면 찾아오는 대신 상품권과 무심한 편지 한 장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에도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가요. 대신 상품권 보냈으니 필요한 거 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실의 소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성은 끊기고 돈만 남았구나. 큰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또 한 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할머니 냄새난다고 자꾸 우네. 우리 애가 좀 민감해서 그래요. 할머니 냄새라는 말. 며느리는 무심코 뱉은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불편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소곤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3억은 나오잖아. 우리도 이제 형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그 정도면 대출 갚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올 것이 왔구나. 명절 때마다 내려오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엄마가 외로우니 함께 살자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집은 정리하고 우리 아파트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입에서 평생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밥 해주고 애 봐주러 가는 거냐? 작은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그들의 눈에는 이 낡은 집이 더 이상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3억짜리 현금으로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저는 밭에 나가 상추와 봄동을 뽑았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돈도 많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엄마 돈이라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어미의 재산을 두고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어야 하는 걸까? 저는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보지 못한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아들이 큰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되잖아. 집 팔아서 우리랑 사시게 하면
그 돈으로 뭔가 해볼 수도 있고. 나 바쁘니까 끊어. 그리고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지. 왜 내가 자꾸 난리야.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진심으로 이 늙은 어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노로 온몸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온 아들 레의 앞에서 저는 싸늘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아들의 위선적인 걱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안 좋다. 나하고 너희 사이가 안 괜찮아.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울분을 모두 터뜨렸습니다. 너희 오는 거 이제 하나도 안 반갑다. 와서 내 밥 축내고 나를 식모 취급하고 냄새난다고 불평하고 이제는 내 집까지 팔라고? 내가 너희들 식모냐. 밥 차려주고 애 봐주고 빨래하고 명절 음식 다 만들어 바치는데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런데 이제 내 마지막 남은 이 집까지 뺏어가려고.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가 되어 집안을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평생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해?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냐? 뭘 해달라고 했냐? 그만해라. 너희만 편하지 난 하나도 안 편해. 이제 제발 오지 마라. 앞으로 너희를 반갑게 맞이해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다. 작은 아들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생을 다 키워놓고.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냈습니다. 그래, 키웠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등을 쳐서 이득이나 챙기려는 사람들일 뿐이야. 나한테서 뭘 더 바라지 마라. 앞으로 밥도 정도 다 끊었다. 몇 시간 뒤 작은 아들 내에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은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라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을 치우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남은 날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쓸 거다. 참기만 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사람으로 보지 않더라.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며 마음속 묵은 상처도 함께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자. 내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자. 이웃 아주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야, 이제 자식보다 내가 먼저야. 그 말이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더 이상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한번 더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축복과 고요한 시골 마을의 새벽 2시. 안방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학원비도 되고 대출도 갚고. 저는 그날 밤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5해를 살아온 한늙은 어미가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내린 마지막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온기를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야기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을 훌쩍 넘긴 이름 석자보다는 그저 이씨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마저 세월 속에 잊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종종 제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 보곤 합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정희.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씨라고 부른 지 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길어올린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늙은 어미의 외롭고 쓸쓸한 독백일 수 있지만 부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조금은 홀가분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자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늦겨울 바람 속에 파릇한 봄 기운이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다가도 아침 공기는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할 만큼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담벼락 개나리 봉오리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는지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에서는 제법 포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커피포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에 설레기보다 가슴이 쿵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 예전에는 손주들 재롱 볼 생각에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다는 명절 증후군이 제게도 찾아온 것이겠지요.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반찬이 맛없다며 투정을 부리고 며느리들은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거나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그렇게 며칠간 집안이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텅 빈 집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어지러이 널린 쓰레기, 그리고 끙끙 앓아야 할 제 허리 통증만이 남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명절이 두려워지고 자식들이 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워졌을까? 제 나이 70 중반을 넘긴 지금 이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법한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에게 무언가 더 해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남아있나 봅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좋은 곳에 취직은 할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은 할지, 또 아이는 무사히 낳을지. 그렇게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어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내려갈게. 애들도 데리고 전화기 너머 작은 아들은 특유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워해야 마땅한데 제 속에서는 벌써 오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잊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싶어 안도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묵은 이불을 햇볕에 말려 갈아놓고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며 과일, 음료수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는데 어미 된 도리로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상처를 남기고 갈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작은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차가 멈추는 소리에 달려나가니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애써 웃으며 반겼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2살배기 둘째 손주를 안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손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좀 쉬고 있을게. 길이 막혀서 피곤하네. 차에서 내린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고 며느리는 애를 재워야 한다며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방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방이 춥지는 않니? 난방 더 올려줄까? 문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벽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시끄러우면 애가 못 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조용히 하라니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저는 부엌으로 가 정성껏 준비해둔 갈비찜과 잡채, 갖은 나물과 전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음식이었지만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거 싱겁지 않아? 소금 좀 더 넣어야겠어요. 저희 식구는 좀 짭짤하게 먹어서요. 작은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녀석은 대놓고 할머니, 밥맛 없어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뭘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제 정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서운하고 허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작은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를 떴고 며느리는 아기를 보러 간다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돕는 신용이라도 하고 손주가 와서 재롱이라도 부렸는데 이젠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구나.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 큰아들은 명절이면 찾아오는 대신 상품권과 무심한 편지 한 장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에도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가요. 대신 상품권 보냈으니 필요한 거 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실의 소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성은 끊기고 돈만 남았구나. 큰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가족의 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또 한 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달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할머니 냄새난다고 자꾸 우네. 우리 애가 좀 민감해서 그래요. 할머니 냄새라는 말. 며느리는 무심코 뱉은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불편한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소곤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3억은 나오잖아. 우리도 이제 형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그 정도면 대출 갚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올 것이 왔구나. 명절 때마다 내려오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엄마가 외로우니 함께 살자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집은 정리하고 우리 아파트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입에서 평생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밥 해주고 애 봐주러 가는 거냐? 작은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임을. 그들의 눈에는 이 낡은 집이 더 이상 어머니의 보금자리가 아닌 그저 3억짜리 현금으로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저는 밭에 나가 상추와 봄동을 뽑았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니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돈도 많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엄마 돈이라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어미의 재산을 두고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어야 하는 걸까? 저는 방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보지 못한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아들이 큰아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되잖아. 집 팔아서 우리랑 사시게 하면 그 돈으로 뭔가 해볼 수도 있고. 나 바쁘니까 끊어. 그리고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지 왜 내가 자꾸 난리야.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진심으로 이 늙은 어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노로 온몸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이렇게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온 아들 네 앞에서 저는 싸늘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아들의 위선적인 걱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안 좋다. 나하고 너희 사이가 안 괜찮아.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울분을 모두 터뜨렸습니다. 너희 오는 거 이제 하나도 안 반갑다. 와서 내 밥 축내고 나를 식모 취급하고 냄새난다고 불평하고 이제는 내 집까지 팔라고? 내가 너희들 식모냐. 밥 차려주고 애 봐주고 빨래하고 명절 음식 다 만들어 바치는데 너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런데 이제 내 마지막 남은 이 집까지 뺏어가려고.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가 되어 집안을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평생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해?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냐? 뭘 해달라고 했냐? 그만해라. 너희만 편하지 난 하나도 안 편해. 이제 제발 오지 마라. 앞으로 너희를 반갑게 맞이해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다. 작은 아들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생을 다 키워놓고.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끊어냈습니다. 그래, 키웠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등을 쳐서 이득이나 챙기려는 사람들일 뿐이야. 나한테서 뭘 더 바라지 마라. 앞으로 밥도, 정도 다 끊었다. 몇 시간 뒤 작은 아들 내에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은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라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을 치우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남은 날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쓸 거다. 참기만 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사람으로 보지 않더라.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며 마음속 묵은 상처도 함께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자. 내 몸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자. 이웃 아주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야, 이제 자식보다 내가 먼저야. 그 말이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더 이상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고뇌를 한번 더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축복과 고요한 시골 마을의 새벽 2시, 안방 문틈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엄마 집 팔면 학원비도 되고 대출도 갚고. 저는 그날 밤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5해를 살아온 한 늙은 어미가 자신의 남은 생을 위해 내린 마지막 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온기를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야기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5을 훌쩍 넘긴 이름 석자보다는 그저 이씨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마저 세월 속에 잊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 종종 제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 보곤 합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정희.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를 이씨라고 부른 지 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길어올린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시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 늙은 어미의 외롭고 쓸쓸한 독백일 수 있지만 부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조금은 홀가분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아침 창문을 열자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늦겨울 바람 속에 파릇한 봄 기운이 섞여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다가도 아침 공기는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할 만큼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에 담벼락 개나리 봉우리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는지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에서는 제법 포근함이 묻어났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커피포트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명절이구나.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에 설레기보다 가슴이 쿵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
예전에는 손주들 재롱 볼 생각에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집 안팎을 쓸고 닦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다는 명절 증후군이 제게도 찾아온 것이겠지요. 손주 녀석들은 할머니 반찬이 맛없다며 투정을 부리고 며느리들은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으로 들어가거나 소파에 누워 TV만 봅니다. 그렇게 며칠간 집안이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텅 빈 집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어지러이 널린 쓰레기, 그리고 끙끙 앓아야 할 채 허리 통증만이 남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명절이 두려워지고 자식들이 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워졌을까? 제 나이 70 중반을 넘긴 지금, 이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법한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식에게 무언가 더 해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남아있나 봅니다.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밥은 제대로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좋은 곳에 취직은 할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은 할지, 또 아이는 무사히 낳을지, 그렇게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어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내려갈게. 애들도 데리고. 전화기 너머 작은 아들은 특유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워해야 마땅한데 제 속에서는 벌써 오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잊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싶어 안도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저는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을 치우고 묵은 이불을 햇볕에 말려 갈아놓고 텅 비어있던 냉장고를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며 과일, 음료수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는데 어미 된 도리로 이 정도는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상처를 남기고 갈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작은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차가 멈추는 소리에 달려나가니 아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애써 웃으며 반겼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2살배기 둘째 손주를 안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손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좀 쉬고 있을게. 길이 막혀서 피곤하네. 차에서 내린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고 며느리는 애를 재워야 한다며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방문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방이 춥지는 않니? 난방 더 올려줄까? 문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벽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 시끄러우면 애가 못 자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조용히 하라니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저는 부엌으로 가 정성껏 준비해둔 갈비찜과 잡채, 갖은 나물과 전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음식이었지만 식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거 싱겁지 않아? 소금 좀 더 넣어야겠어요. 저희 식구는 좀 짭짤하게 먹어서요. 작은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주 녀석은 대놓고 할머니, 밥맛 없어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뭘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제 정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서운하고 허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작은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를 떴고
며느리는 아기를 보러 간다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엌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옆에서 돕는 신용이